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파생결합펀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00% 추가 손실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슈픽에서는 이 DLF 사태의 전망을 진단해 봅니다. 네,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이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만기일이었던 지난 19일에 DLF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참 충격과 공포를 안긴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우리은행이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판매했던 DLF 상품 중 일부가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날이었습니다. 손실률만 60.1%. 그러니까 1억 원을 넣었다면 4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만기일이었던 투자자는 총 64명이었는데요. 원금 총액만 13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78억 7천만 원을 날렸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오는 11월까지 DLF의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자가 아직 500여 명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1억 원을 넣었는데 4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대체 DLF가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까지 막대한 손해가 난 건가요? 네, 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DLF는 독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입니다. 투자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6개월 만기 기준으로 만기일 당시 금리 수준의 수익률이 결정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만기일 당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상이면 원금 전액에 2% 쿠폰을 적용해서 연 4%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 정도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도 1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큽니다. 마이너스 0.25%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 배수가 250배에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기일 때 금리 수준이 처음 상품에 투자했을 당시보다 0.4%포인트 떨어지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원금을 모두 잃어도 최대 2% 수준의 쿠폰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억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그냥 원금을 못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두 번째 만기일이었던 지난 25일에는 원금 손실이 100% 확정되면서 이 상품 가입자의 경우에 1억 원을 넣은 지 4개월 만에 19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 은행을 믿고 돈을 넣었던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게다가 투자 기간도 겨우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손실률이 일어난 건데 대단히 위험한 상품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DLF는요, 잘 되면 수익률이 높지만 손실률도 그만큼 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투자 위험 등급도 판매 당시 1등급으로 분류됐었다고 하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은행권은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선별해서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즉, 투자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두루 살펴본 뒤에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건강상 인지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고령 투자자에게 이런 상품을 판매해서도 안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라면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은 고령에 그것도 얼마 있지 않은 자산으로 투자를 했던 경우가 상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기일 당시 피해자들 가운데는 5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였는데요. 심지어 이 중에는 치매 판정까지 받은 노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몇 달 전에는 5등급의 안정형 투자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1등급 성향으로 기록되기도 했고요. 일부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직접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25일에는 하나은행의 DLF 첫 만기일이기도 했는데요.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하나은행의 DLF는 첫 만기일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습니다. 우리은행만큼 충격적인 상황은 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85억 2천만 달러로 3년 전보다 2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금융사의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 결합 상품 판매 잔액은 8,224억 원이었습니다.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지만 KB국민은행과 유안타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NH투자증권의 보유액도 좀 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전체에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투자자들이 이 DLF에 투자를 할 때 금융사에서 이러한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금융사를 상대로 합동 검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키코 사태입니다. 사실 뉴워드는 아니고요. 예전에 10년 전쯤 아마 뉴스에서 들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번 DLF 사태를 통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용어인데요. 약정 환율과 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결합해서 만드는 구조화 파생 상품을 의미합니다. 주고객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었는데요. 환율 변동의 구간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 변동하면 약정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외화를 팔아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환율이 구간 안에서 적용하면서 기업은 약정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겠죠. 하지만 환율이 등락폭이 큰 시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키코는 2005년부터 약정 환율을 적용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이 주로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00여 곳에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 때문에 줄도산 사태까지 일어났었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 법정 관리의 절차를 받으며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피해가 컸던 건 당시 금융사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안전 판매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금융사와 키코 피해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보고 지난해부터 키코 사태를 재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DLF, DLS와 키코 사태가 비교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상품의 종류가 환율과 금리라는 점, 피해자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10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피해가 다시 반복됐다면 금융사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허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DLF 손실액이 금융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액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소중한 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된다면 더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고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면 과연 올바른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태의 여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구제, 그리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